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정부 부채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2년 기준치로요, 무려 821조 1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세금이나 공공서비스 이용료로 갚아야 할 빚이 무려 따져보니까 1,618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가계부채가 최근 1,000조 원을 돌파했으니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따져보니까 국민 1인당 평균 빚 부담은 3,600만 원에 이릅니다. 3,600만 원. 어이구, 이거 혹시 통장에 갖고 계신지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서 그런가요? 요즘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빚 문제. 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죠. 지방자치단체 곳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빚은 늘어나고 돈은 줄어들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라는 처방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재정 기능이 마비돼 회생이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가 파산 선고를 내리고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인데요. 우리 책임만이 아니다. 이런 지자체의 반발 때문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왜 이렇게 지자체가 재정 고갈, 재정 위기 상태까지 갔는지 그 원인과 실태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빛 질주를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뛰어난 경기력 비결은 당연하죠. 선수 개개인의 피나는 땀과 노력, 그리고 이분들 때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숨은 조력자, 이분들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2차 회담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예정대로 진행하고, 또 남북은 서로 비방 중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또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 Yes or No는요, 남북 고위급 2차 회담 결과 만족하십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남북 고위급 2차 회담 결과 만족하십니까? 입니다. Yes인지 No인지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요,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몇 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2차로 고위급 접촉을 열었는데요. 총 3개 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쁜 소식은 어쨌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또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기로 했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수석 대표를 맡았던 국가안보실 김규현 1차장은요.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 혹시라도 늦어지거나 안 될까 굉장히 노심초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정말 다행이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캐리 장관
방안 문제 좀 짚어보죠. 사실 한일 관계 악화된 거 이건 양비론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네. 캐리 장관이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책임이 있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해갖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존 캐리 국무장관의 방안이요.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꼬이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캐리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의 역사를 극복하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좋다면서 두 동맹국이 과거 문제를 뒤로하고 협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돕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중재할 만큼 이 사안이 두드러져서는 안 된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4월에 방한할 예정인데요. 양국 관계가 이 안에 좀 더 개선돼야 된다고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일본과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죠. 미국과 우리 정부와의 이런 인식차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사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런 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데요. 캐리 장관의 이번 발언은 너무나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동북아 안보 전략, 좀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어긋나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일을 잊자 이렇게 들리는데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수개월 동안 본 것은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 수정주의적 언행이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이러한 언행이 계속되는 한 양국 간 신뢰가 구축되기는 어렵다면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네. 어찌됐든지 간에 일본이 노비를 열심히 해갖고 미국의 지도자들을 일본 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문제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이번에는 종교인 소득세 문제 좀 짚어보죠. 이게 그동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종교인에게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어쨌든 여야 국회의원들이요. 종교인 과세 법안을 국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요. 여야 모두 얼어붙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가요. 조세 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일명 종교인 과세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요.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종교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요. 이 법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이 법안이 계속 잠자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바로 이 선거 아니겠어요? 네, 낙선운동. 네, 낙선운동 한다는 거 겁나죠. 네. 네. 이게 어느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요. 네. 네. 자, 다음에는 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 짚어보죠. 이와 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편하자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용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로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편하는 이런 법안들이요. 여야를 막론하고 제출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안을 고안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요.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도로명 주소를 바꾸는 것보다도 더 큰 불편을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최대한 신중해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관련 법안은 왜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슈가 되면은 네. 국회의원들이야. 물만 자기 나보겠죠. 이름을 걸고 네. 내가 주도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나왔을 텐데 아마 주목을 받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보림 사건 또 유서 대필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뒤늦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와 관련돼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22년 만에 무죄 판결받은 강기훈 씨 그리고 33년 만에 무죄가 인정된 불임 사건 어저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76년에 발생한 서울대 의대 간첩 사건도 다 지금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겁긴 하지만 기쁘다기보다는 슬프다 이런 반응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되는 사법부에 의해서 오히려 20-30년간 삶을 희생당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당시 수사했던 검사와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라도 유감을 표시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판결 직후 어제 강기훈 씨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누구 한 명 반성이나 사과의 말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아무 말도 안 한다. 네. 네.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일부 변호사들은요. 네. 이번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요. 징역 4년,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요,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요. 횡령액, 그리고 배임액을 상당히 낮췄고 징역 6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징역 6년에서 징역 4년으로 낮춰졌고, 네, 법정에서는 구속되지 않았네요. 그렇죠. CJ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네, 근데 집행유예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좀 네. 안타깝다는 표현도 있다는.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0분 36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답게 곳곳에 이동 차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우선 한남대로는 한남대교 방면 퇴계로 2가에서 한남 5거리 쪽으로 긴 정체가 이어져 있고요.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녹사평 반포대로는 예술의 전당 쪽으로 이동하는데 3호 터널 남단에서 중앙 경리단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 다시 반포대교 남단을 지나 교대 입구까지도 정체입니다. 반대 도심 시청 쪽 이동하는데도 우면산 터널에서 반포대교 남단 쪽으로 차량의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남대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사역부터 논현역, 교육개발원 입구를 지나 지금 영곡 사거리까지 밀려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재정 기능이 마비돼서 회생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가 시행됩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올해 안에 지자체 파산제를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자체 파산제라는 것이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서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만기 부채를 한 달 이상 갚지 못하면 이제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죠. 네, 지자체 파산제는 어떤 것인지 또 왜 지자체들이 이렇게 재정 위기 상태까지 갔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전행정부에서 올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는데요. 지자체 파산제, 기업의 파산과는 다른 겁니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요? 예, 원래 이 파산제라고 하면요, 이 변제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뭐냐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어떤 자율성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을 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이제 파산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 일반 기업에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 정부에게도 네. 세입과 세출의 어떤 자율권이 완전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네. 이 파산제가 이제 적정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방 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 자주재정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제 도입도 이 파산제 도입을 하려고 한다면 네. 우선 그 전제를 좀 먼저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뜻은 자주적인 예산제라고 설명하셨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네. 모든 예산을 꾸려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이 지방자치는 네. 자기 살림을 자기 스스로의 재원에 의해서 네.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원칙이 한국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네네.
네,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면은 그 제도는 도입하더라도 크게 효율성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현재 지자체 전체적으로 볼 때 부채는 어느 정도이고 앞서 지적해 주신 자주적인 예산 편성과 세입 세출을 이제 100% 하는 거 이런 거가 하는 곳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오늘 발표냈잖아요. 국가 부채가 한 800조 정도 넘는 걸로 나왔는데 예.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약 한 100조 정도 부채가 규모가 되고요. 예. 자치단체의 부채는 한 27조, 공기업 부채가 한 72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 공기업 부채도 대부분 보면 이게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H공사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네. 그런데 분양을 하면 이제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자치단체의 부채는 SOC 투자와 같은 그런 부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그런 정도의 부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네. 2013년의 경우 한 51% 정도 되거든요. 51%. 네. 네, 그러니까 49%는 일단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예. 국가 보조 받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제 재원을 받아야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존 재원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파산제 도입의 전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네. 자, 파산제 도입의 전제가 우리가 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제도가 도입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자체 재정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초노령연금 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보육료도 작년에 논란이 많았었죠. 네. 예. 그것처럼 이 사회복지 정책을 정부가 확대하면서 지방정부한테 상당 부분을 이 재정 책임을, 재정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그게 지나치게 확대해 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맞으면서 네. 감세 정책을 중앙정부가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책도 계속해서 확대해 왔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이 네.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에 투입되는 이런 일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네.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이제는 거의 자체 재원이라는 것이 거의 바닥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요. 거의 자체 재정이 바닥났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재정 자립도와 이제 관련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네. 떨어졌습니까? 물론 이제 자치단체마다 많이 다르긴 한데요. 서울시나 경기도 같이 그래도 비교적 재정이 낮다고 하는 자치단체조차도 예. 자체 재원은 정말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특정 지역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치단체마다 좀 그 부분은 다르다 조금 그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한 10%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5%도 자율적으로 쓸 돈이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치단체는요. 네. 경상적 경비가 네. 거의 80%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치단체가 네. 정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네.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네. 주민이 원하는 사업. 되게 또 원하는 사업은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또 성남시라든지 용인시 같은 경우 이제 호화청사 짓고 나서 또 보면 이제 휘청휘청거린다 이런 보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작 원하는 것은 안 하니까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그런 자치단체는 아주 일부죠. 일부고 또 네. 그것조차도 그 청사를 만들 때 네.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을 다 봤거든요. 그다 누가 하는가 하면 국가기관에서 타당성 검사 같은 거 다 해가지고 예. 적절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게 추진이 된 거지. 그것조차도 자치단체가 100% 자율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예. 지금 우리 국민이 생각하시듯이 네. 그렇게 아주 자율성의 폭이 굉장히 좁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악순환이 돼갖고 계속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을 네. 팔거나 돈을 빌리거나 여러 가지 비상수단을 총동원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지방 정부의 이제 재정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그 자치단체가 책임성 있게 적은 예산이라도 책임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네. 결국은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네. 이 재정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 이것이 이제 먼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재원 부족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이번에 안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파산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방 정부의 어떤 부족한 재원이 충분하게 확보되기는 어렵고요. 네. 또 비상수단을 동원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상 보면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를 대처하기보다는 네. 그게 건건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이런 지자체 파산제도 전제가 좀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재정 구조 세입과 세출에 대한 어떤 자율성의 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 파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요. 네. 중앙정부가 어떤 이 파산제를 정치적으로 사실 이걸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좀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왜 그런가 하면 네.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네. 이 중앙정부의 재원이 많든 적든 간에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의 파산제 도입의 본질적인 정책 목적을 네. 사실상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인데 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네.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 자치권 침해 소지도 충분히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이었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네, 잠시 후 2라운드에서는요, 최욱 씨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선물이 듬뿍 준비되어 있죠. 준비되어 있고 또 두 번째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죠.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남북 고위급 2차 회담 결과 만족하십니까? 입니다. 2357님은요. 예스입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까봐 마음 졸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양보하며 대화를 나눈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주셨고요. 1355님은요. 노, 만족 못합니다. 회담을 하자고 했다가 미뤘다가를 반복하면서 신경전으로까지 갔었던 것도 불만이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들을 합의했다고 하는 것도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다음번 회담에서는 서로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물론 그렇기도 한데만 또 2357님의 의견도 또 만만치 않죠.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의 의견에 더 동조하시는지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두고 두 번째 인터뷰 이어갑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6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폴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이쁜이 꽃분이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영화 보는 금요시사 퀴즈. 러시아 소치에서 22번째 개최를 맞이한 동계올림픽이 지난 2월 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가 있지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20일, 21일에 진행되는 여자 쇼트 프로그램과 여자 프리스케이팅에 연이어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김연아, 2번 손현재, 3번 이상화, 4번 아사다 마오.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5분을 추첨해서 맥스무비 영화 관람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관람권 사용기간은 5월 3일까지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퀴즈와 함께 선물을 전하러 오시는 분이시죠. 이분 이쁜이 꽃분이 가수 최욱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요계에 저도 금메달 한번 따겠습니다. 네. 네.
2번 연속, 네. 2회 연속. 네. 네. 이연패. 네. 오늘 퀴즈가 바로 그것이죠. 아, 정말. 너무 쉽죠. 저는 이 선수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네.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아유, 그럼요. 이 선수가 지금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21일에 여자 쇼트 프로그램하고 여자 프리스케이팅에 연이어 출전하는 한국 대표 선수는 누구냐? 이것이 오늘의 퀴즈인데요. 정말 세계적인 선수죠. 1번 김연아, 2번 손현재, 3번 이상화, 4번 아사다 마오. 네, 오늘 정답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세계인이면 다 아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정답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정답을 아시면요. 문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누르시고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되죠?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요. 네. 스마트폰으로 듣고 계시지 않지만은 듣고 싶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름이 뭐죠? 예스입니다. YES. 예스를 검색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예스를 잘 모르시면 그냥 YTN 라디오 이렇게 쳐도 네, 되긴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가입 조건도 간단하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에 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당첨될 확률이 조금 높다는 것이. 조금 높고 그리고 또 무료라는 게. 그렇죠. 아유,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무료입니다. 무료.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을 뽑아서 무엇이죠? 선물이요? 네, 5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요. 맥스무비 영화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관람권 사용 기간은 5월 3일까지인데 요즘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비싸요. 그렇죠.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퀴즈에 대해서 이 선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덧붙여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선수가 이제 이번 올림픽 무대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역사적인 기록의 점수를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요. 이번에 2관왕을 노리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정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회에 도전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선수는요. 저랑 띠가 같습니다. 그래요? 예, 90년생 말띠입니다. 올해가 또 무슨 띠죠? 올해가 또 청마 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마의 기운을 받아서 완벽한 무대로 금메달을 획득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리라 예상한다. 이런 거 들으면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네. 예. 부담은 워낙 응원은 하겠습니다만 워낙 정신력이 강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응원은 하겠습니다만 네.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네. 이 선수는 또 외국 언론도 이렇게 대단하다. 또 여기에다 미모도 갖췄다. 네. 그래서 소치 올림픽을 빛낼 미녀 3인방으로도 이렇게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 대한민국의 이 선수가 꼽혔고요. 그리고 일본의 스키 점프 대표 선수인 다카나시 사라, 그리고 알파인 미국의 스키 대표 선수인 미카엘라 시프린, 이렇게 3명이 꼽혔는데 저는 이런 거는 좀 반대입니다. 운동선수는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운동선수한테까지 이렇게 미모를 강요하는 이런 건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러나 3명 중에 김연아 선수가 단연 돋보이더군요. 네, 물론. 미모가. 누가 돋보인다고요? 못 들으신 분들 있죠. 네. 못 들으신 분들 순간 있습니다. 쑥 들어갔네요. 오늘 힌트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미안합니다. 힌트 없습니다. 네. 퀴즈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퀴즈 다시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21일에 여자 쇼트 프로그램과 여자 프리스케이팅에 연이어 출전하는 한국 대표 선수는 누구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김연아 선수, 2번 손현재, 3번 이상화, 4번 아사다 마오. 자, 정답을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5쌍을 선정을 해서 맥스무비 영화 관람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관람권 사용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5월 3일까지 사용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 오늘 힌트는 없는 걸로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실수를 범했네요. 네.
네, 퀴즈 풀고 영화 보는 금요 시사 퀴즈. 뉴스 정면 승부 끝나는 시간에 저희가 정답자 추첨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정면 승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나 그리고 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이름이 예스인데 예스를 통해서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퀴즈와 함께 선물 들고 와주신 이쁜이 꽃분이 가수 최욱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쁜이 꽃분이 이쁜이 꽃분이 흔들리던 세상 속에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죠. 소치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죠. 지난 11일에는요,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500m에서 2연패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의 올림픽에서도 2연패를 달성했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모태범 선수, 이승훈 선수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이번 소치에선 좀 이 두 선수는 부진하긴 하지만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는 여러 분야의 조력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빙상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칼날을 안정적으로 또는 부츠죠. 이 부츠 신발을 아주 편안하게 제작해서 공급해줘야 선수들이 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장인들의 손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스케이트 부츠를 제작하시는 센스포츠의 김대석 대표가 바로 그분인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이런 장인이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던데 언제부터 스케이트 부츠를 만들어 오셨는지요? 98년도부터 제작을 하게 됐어요. 98년이요. 그러면 역산하면은 몇 년입니까? 이게 산수가 금방 안 되네요. 16년 정도. 그렇군요. 네. 예. 왜 스케이트 부츠를 만들기 시작했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종목을 좋아했었고,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네. 98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전주 무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때 이제 가족들하고 경기 관전 및 가족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경기를 보는 도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다 보급이 다 된 클랩 스케이트를 제가 그 시합장에 처음 봤거든요. 그래요? 그걸 처음 보면서 네. 너무 저한테는 새롭고 네. 이거를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거 한번 제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대부분 네네. 보면은 양궁 같은 거 빼고요. 양궁도 처음에는 외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이 철도 들어가고 또 가죽 신발도 있으니까 외제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만들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국가대표 선수들 스케이트 부츠 제작하시고 또 이렇게 선수들이 타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그 클랩 스케이트가 처음 나오고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는 부츠 자체가 이렇게 지금의 어떤 탄성 섬유 소재인 카본이나 캐보라고 제작되어 있지 않고 그때 가죽 부츠가 대부분 보편화됐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크랩 스케이트에 대한 어떤 그 만족도를 하다 보니까 카본 성질을 띄어야만 부츠가 같이 완성도가 되겠더라고요. 네. 이 부츠 국가대표 선수들 누가 주로 이렇게 주문 요청했고 누가 이걸 신어서 이게 메달을 많이 획득했습니까? 일단은 현재는 이승훈 선수가 대표적으로 신고 있고요. 이승훈 선수? 네. 네네. 그 다음에 지금 대표 선수도 두루 좀 신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 지금 이승훈 선수 그렇고. 또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밴쿠버 때는 모태범 선수도 제가 직접 제작한 신발을 신고 메달도 했었고요. 네. 그때도 그래도 요번에는 이제 아직까지 좀 성적은 좀 탁 나오지는 않지만 남자 장거리에 이승훈 선수, 주영준 선수, 김철민 선수, 또 단거리에 김태윤 선수, 김준호 선수, 또 여자 장거리에 양신영,
노선영, 김보름, 또 여자 단거리의 그 3남매의 맏언니인 박승주 선수, 뭐 이런 선수도 신고 있습니다. 네. 이 스케이트 부츠 만드는 과정이 궁금한데 이렇게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이거 하나 만드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이거 제작 기간은 약간 그 계절에 따라서 여름이냐 겨울에 따라 좀 차이는 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평균 잡아서 한 4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45일이요? 네네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그 스타일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옷도 착용감에 따르듯이 네. 부츠 자체도 이렇게 선수마다 다 틀려요. 아. 다 틀리고 또 장거리 선수냐 스프린터냐 단거리 선수냐에 따라서 또 제작 방법도 틀려지니까 네. 아무래도 선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네. 그 신발을 그 선수가 원하는 신발을 만드는 게 가장 좀 힘들죠. 아, 그렇군요. 네. 흔히들 이제 장갑 같은 건 장갑에도 손맛이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 신발 같은 것도 발맛 그런 표현들이 있나요? 부츠 맛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캐리어가 되는 선수들은 네. 신발을 바로 탁 신어보면 그 느낌이 바로 와요.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청취자분이 이제 방송 들으면서 주신 질문 겸 의견인데요. 1194님인데요. 방송 들으면서 스케이트 부츠 장인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제작해서 협찬해 준다고 생각했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케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스케이트 부츠를 맞출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이네요. 네네. 스케이트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 대표 선수가 있는 스케이트하고 일반인이 신고 있는 스케이트는 틀려요. 틀리고 스케이트 단계별로 그러니까 기초에 입문했을 때 또 어느 정도 기초 단계를 띄워서 또 어떤 중급, 초급, 중급, 그 상급 이렇게 단계를 나갈 때마다 스케이트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이트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금액적인 거는 일단 우리 현재 대표 선수들이 신고 있는 그러니까 최상의 부츠는 아마 부츠 가격만 한 1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날은 한 80만 원 정도 이 정도 갑니다. 오, 150만 원. 네. 네네. 비싸네요.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별거 아니실 텐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도 한데요. 네. 또 이렇게 제작 과정이라든가 제작이 완성되기까지 시간. 네. 또 이런 거 다 따져보면은 그렇겠네요. 네. 45일 걸린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부츠 만든 것 중에 선수용으로 누구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지금 현재 수백 켤레 이상을 만들어봤지만 지금 현재 이승훈 선수가 지금 소치에 신고 간 이승훈 선수 부츠를 아마 한 10여 년 넘도록 해온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하여튼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총 다 쏟아 부어 있는 신발이 아마 이승훈 선수의 부츠가 아닐까. 아, 그래요? 네. 네네. 신제품 개발 이런 것도 하시나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이런 어떤 정적인 어떤 도기 같은 이런 장인들이 하고는 좀 틀려서 선수들이 체격이나 어떤 테크닉션이나 어떤 경기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이 장비도 같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매년 거의 신제품이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네. 매년 신제품이 나온다. 다른 나라 혹시 이렇게 다른 나라 이 부츠장인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제품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제가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또 이렇게 해서 항상 그거는 관심 있게 보면서 세계적인 제품이 되도록 그들하고의 경쟁에 지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연구를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네. 정보 수집도 그렇고. 네네. 네, 그렇군요. 네. 대표님께서 따로 스케이트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죠? 지금 우리 스케이트가
거의 지금 한 엘리트 종목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뭐 성인 여성분들이든 뭐 남성분이든 예. 그 너무 좋은 운동이고 네. 했으면 해서 이렇게 막 주위에 있는 그 안양에 있는 동호회라든가 예. 뭐 스팅 클럽이라는 이런 빙상 동호회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막 많이 하도록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스케이트 빙상 운동 발전에 좀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센스포츠의 김대석 대표였습니다.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er,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How long unti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나무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남북 고위급 2차 회담 결과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Yes라는 저희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